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인관계 심리학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같죠.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을 하면서 사람 대인관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뭐랄까요? 항상 대인관계 하면 대상관계하고 같이 보게 되는데 대상관계가 오히려 대인관계보다 더 폭이 넓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뭐랄까요? 심리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때 대인관계보다는 대상관계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리반의 이론이 설명해 주는 것도 많지만은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헷갈린다 그럴까요? 약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굉장히 미국적인 어떤 풍토에서 발달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 있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설리반은 사회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시알러지즘이라고 할까요? 프로이드는 바이알러지즘, 이런 생물학적인 환원주의라고 한다면 설리반은 사회학적 환원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환경 중심의 이런 그 사회학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이런 쪽이 강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인 요인을 강하게 보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의 부분이고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정신분석의 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설리반이나 어떤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 우리의 심리 내적인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 설리반의 이야기가 교육학에서는 많이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보면은 다뤄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이해에 있어 가지고는 뭐랄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양상들이나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자체가 합리성보다는 오히려 비합리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비합리성에 대해서 비합리성을 합리성으로 바꾸려는 시도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합리성을 갖춘 인간 성장이라든지 온전한 인간처럼 여겨지게 되면은 근데 과연 그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뭐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그런 과정이 오히려 비인간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어떤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흑판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사회가 교육하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어쩌면 지나치게 환경 중심의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셀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리반의 얘기 중에 취약한 부분이 셀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체계라고 하는 게 어떤 서브스탄티브 어떤 실체적인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셀프는 결국 대인관계 속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체로서의 셀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어작용으로서의 셀프, 그리고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역할을 셀프라고 봐버리는 이런 함정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따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 속에서만 셀프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 자기 체계라고 하는 거가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security operations를 그러니까 이 자기 체계는 결국 security operations하고 관련되는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용이 security operations 그러니까 안전 작용들인데 이 안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셀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이 셀프 시스템 자체가 허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허상으로 보는 부분은 동양에서 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들이 다 허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동양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상의 개념 저기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으면서 셀프 시스템을 끌고 왔는데 그 깊이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방어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도로 셀프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셀프를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 I라는 개념과 미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체성으로서의 자기와 대상으로서 자기 이런 개념들이 아주 세밀하게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방어작용 내지는 안전작용으로서의 자기 체계, 셀프 시스템만을 가지고 셀프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발달해 간다고 하는 셀프는 없는 거냐? 어떤 주인으로서의 셀프는 없는 거냐? 그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이런 셀프가 단순히 방어작용에서 일어나는 판타지, 환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환상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어쩌면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를 일정 부분 융합하고 있는데 이걸 온전하게 융합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각자 정신분석가가 특히 동양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동양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동양적인 사고와 이 서양적인 사고를 조금 더 잘 융합해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셀프라는 게 피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머니의 역할도 있고 교사로서의 역할도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이게 다 셀프라고 본다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가면 마스크 우리가 쓰는 마스크를 다 우리 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상에 그럼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까지는 대답이 신통치가 않다는 얘기. 셀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 역할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일관성 있는 셀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허한 존재란 이런 결론을 가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모아놓으면 이게 셀프라고 하는 것. 그 현상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그 너머에 있는 어쩌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피상적인 현상을 관찰한 것을 이걸 모아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을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융이 말했던 그 원형이라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라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뭐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DNA라고 하는 거라는 자체가 뭔가
내포되어 있는 인간이 말하자면 그 설리반으로 하면 대인 관계나 또 대상 관계 이런 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그 대상이든지 대인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이전에 그렇게 되기 이전에 자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나띵처럼 이제 본다는 그런 개념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성 이런 것에 대해서를 좀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한쪽에서는 바이올로지즘이라고 생물학적인 환원주의, 또 한쪽에서는 사회학적인 환원주의, 소시알러지즘, 이 중간에 어떤 서 있는 어떤 견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그 중에 한 분이 카렌 호나이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심리학자 중에 카렌 호나이는 이 설리반의 입장과 프로이드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있지만 그 드라이브가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인 역동 이런 게 아니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역동이 있다. 드라이브 포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할까요? 자기 실현의 역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역동의 종류가 달라진다. 자기 실현을 하고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휴먼 포텐셜을 타고났는데 이 휴먼 포텐셜이 자라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 휴먼 포텐셜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가지고 태어난 이 휴먼 포텐셜을 어떻게 꽃피울 것이냐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생명체 안에는 이것을 꽃피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드라이브에 가까운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트루 셀프라는 게 있다는 리얼 셀프가 있는데 이것을 리얼라이제이션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때 환경과 접하면서 여기서 대인관계적인 맥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이 타고난 것은 프로이드가 봤던 동물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스틱한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휴머니스틱 사이코애널리시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잠재성은 어떤 각각 다를 수도 있죠. 사람마다. 각자의 이 탤런트, 이 잠재성, 휴먼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이 환경은 이 잠재성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환경은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환경이 만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캐논 하이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휴먼 포텐셜을 타고났는데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게 이 욕망이 잘 존중되지 않고 방해되는 치매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 베이직 앵사이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이 캐논 하이가 자주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가는 방법,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방법, 그리고 홀로 철수하는 방법. 그래서 moving toward people, moving against people, moving away from people이라 이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응 방식, 기본적인 불안, 베이직 앵사이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 세 가지 패턴은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가 건강한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는데 병리적인 상황으로 발달하는 분들은 그중에 어느 한 패턴에 고착되는 그런 발달이 기형적인 발달이 일어나 버리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이런 행동력. 그래서 컴플라잉 어디엔가 순응하는 이런 성격을 구성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반항하는 사회하고 적대시하는 그리고 자기를 강렬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적대시하는 이런 성격 유형으로 발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철수해서 정서적으로
자기의 판타지 세계에서 그냥 살아버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발달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캐런 호나이가 봤던 것은 우리는 리얼 셀프가 있는데 이 리얼 셀프가 잘 발달하는 사람과 발달하지 못할 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쁜 환경 속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의 욕동을 채울 수 없을 때 기형적으로 발달하는 게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캐런 호나이가 한쪽에서는 생물학적 관원주의와 또 한쪽은 사회학적 관원주의의 극단적인 것으로부터 어떤 정신 분석을 이 두 가지 입장을 고려하지만 그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쪽의 이론을 개발하려고 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그 대인관계 측면 내지는 또 뭐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받은 인간이냐 교육받지 못한 인간이냐 이제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그게 또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공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공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을 자기 실현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 실현을 방해하는지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이라는 것이 자기 실현 방향으로서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에 어떤 적응하거나 순응하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공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길들인다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회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어떤 리얼 셀프나 트루 셀프 중심으로 이렇게 휴머니스틱한 사이코아나리스 쪽에서 본다면 교육과 그리고 어떤 조작이라고 할까요? 머니플레이션, 에듀케이션과 머니플레이션을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은 타고난 참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참자기 중심의 역할인데 머니플레이션은 어쩌면 타고난 어떤 그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교육하는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입시켜서 그 이상에 따라오도록 끌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참자기의 발달을 저해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머니플레이션이라고 어떤 조작, 인간 조종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종인지 이게 교육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이냐 머니플레이션이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휴머니스틱한 쪽의 어프로치를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교육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각자가 가진 탤런트들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인가라는 이런 교육관과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규범을 잘 습득하고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직종에 맞는 인간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육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성 쪽에서도 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게 꼭 설리반의 대인 관계를 따른다 안 따른다 떠나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대인 관계라고 딱 할 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때는 대상 관계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쩌면 어떨 때는 그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과의 관계 때문에도 인격이 달라진다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성경에서 발견되거든요. 그건 어쩌면 동양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은 대인 관계, 그 굳이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뭘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상 관계로 해가지고 관계라는 자체를 사람이 대하는 사물 내지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도 다 많은데 왜 이 설리반이나 미국의 심리학에서 대인 관계라고 하면은 꼭 거기만 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회학적인 어프로치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고 예, 보이죠. 그 소시알러지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폭넓게 전체를 보기보다는 대인관계 쪽에 더 치중했을 거예요. 사회라는 쪽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 인간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현대 문명이나 현대의 사회 구조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산 방식이 과거에 어떤 장인 중심의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공장 생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균일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래서 어쩌면 보통학교라는 얘기가 어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우리가 사회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어떤 동질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생산 라인을 생각해 보면 생산 라인에서 과거의 생산 라인하고 조금 다른 거죠. 과거에는 각자 자기 혼자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컨베이어 벨트에 있다고 한다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20명이 각자 일을 한다면 이 20명은 독자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바퀴죠. 톱니바퀴가 돼서 전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개성을 상실하는 사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사물화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 자체도 어쩌면 생산 라인에 있을 때도 각자 독립한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똑같이 지시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독자적인 사고보다는 균일적인 행동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걸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독자성 중심이라기보다는 사회가 필요한 인간이 돼야 된다 하는 쪽에 가버리게 되면 각자가 가진 어떤 독특한 인간성이나 어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능만 갖도록 장려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에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보기보다는 어쩌면 생산 라인에서도 균일하게 생산에 참여해야 되고 또 어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비자 역할을 할 때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사줘야 되잖아요. 이게 컨슈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매스 프로덕션이 일어나면서 컨섬션도 어떤 매스 컨섬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산 참여자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어떤 수요자, 소비자로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규격품 중에 내가 사느냐 하는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규격화된 사회 속에서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우리는 개인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교육은 어떤 거냐면 이런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간, 지금 산업사회가 조금 더 고도화 돼서 지금은 어떤 정보사회라고 갔다면 이 정보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인 것처럼 지금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운 게 대학은 그냥 공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첫 번째다. 이렇게 지금 교육 이념이 바뀌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체에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재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바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의 역군을 양산하는 거죠. 마치 군대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산업체에서 근무할 어떤 일꾼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산학협동이라는 개념으로 이 깊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의 인문적인 어떤 소양이나 기본적인 인간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생산성을 가진 인간으로 교육을 해낼 수 있느냐가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래서 취직률이 좋고 취업이 잘 되고 어떤 고용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평가가 이런 획일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에 어떤 옷 파는 가게에 붙어 있는 글이 뭐냐면은 잘 교육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브랜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롱아일랜드 그것도 있었는데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옷을 사는데 왜 교육받은 사람이 고르는 옷이 있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고르는 옷이 있고 이런 뉘앙스를 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자와 그 원래 교육이라는 게 뭐 그 자기 실현을 위해서 돕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로 가고 있긴 한데 실상으로 보면 들여다보면은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와의 차별이 일어나고 또 교육받은 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과 거기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저기 잘 안 되는 사람하고 또 차별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라는 게 오히려 차별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거 평등 이런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면은 우리는 교육은 차별화가 교육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사회의 목표는 차별화를 없애는 쪽으로 간다는 우리가 인간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각자의 고유함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한다면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인데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균등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균등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산술적으로 매스매티컬 어떤 이퀄리티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을 똑같은 것 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평등이라고 할 것이냐 상대적인 평등은 각자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서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남녀 평등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보고 평등이라고 하는 남녀의 고유함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이런 관계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남자가 하는 일도 여자도 똑같이 해야 되고 남자가 하는 역할도 여성도 똑같이 하고 보수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아. 이렇게 되면 남녀 차이를 없애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어쩌면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녀 평등이 동일화를 얘기하는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도 균등한 대접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 정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 평등 문제가 큰 첨예하게 다른 거죠. 여성들이 보는 평등과 남성들이 보는 평등이 다르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 남녀 평등이니까 남성이 굳은 일을 하는 것 여성도 똑같이 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남녀가 평등하니까
대한민국 군대도 50대 50으로 여성 남성 다 똑같이 군대를 가도록 해서 똑같은 병과로 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근데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너무 산술적으로 평등이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성을 가진 어떤 엄마로서의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육아휴직도 남녀 똑같이 하는 거니까 남자 여자 다를 게 없다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다르게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평등이나 차별이라는 게 어떤 뭐 말하자면 평준화 내지는 동질화 이런 쪽으로 가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 존재로서의 문제를 다룬다면은 차별과 평등이라는 거는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학적이고 교육적인 것이 말로는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역할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중에 대한 거를 다르게 봐버린다는 거죠. 인간 존중을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교육 잘 받은 사람은 인간으로 가치가 있고 교육 잘 못 받은 사람은 인간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그 평등의 문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옛날 뭐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가져간 평등의 문제는 존재 가치는 싹 없어지고 그냥 말하자면은 물질처럼 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로 하는 거라면 지금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휴머나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어쩌면 인간을 사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하나의 띵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처럼 균일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런 균일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바른 교육인 것처럼 차별이 없는 교육이라고 이런 차별이라는 묘한 어떤 정치적인 슬로건 밑에서는 인성을 무시하는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산주의뿐 아니라 어쩌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자본주의라는 것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냥 개념 자체를 그 인간 존중이라고 말하는 어떤 인격체에 대한 것들 대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기능성 이게 뭐랄까 기능성 물질성 뭐 이런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인관계 이론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것도 한번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대인관계가 목표라게 있는 게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 이상적인 인간을 보느냐. 설리반이 보는 인간은 어떤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근원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혹은 영성적인 질문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균형 잡히는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불안하지 않은 인간을 만들어낼 거냐. 불안하지 않으면 건강한 거냐. 아니면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건강한 것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것을 건강한 것으로 보는 프로이드의 견해가 이게 굉장히 패시미스틱한 견해예요. 그 뉴로시스가 없으면 건강한 거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발달이라는 측면을 깊이 봐야 돼. 영성적인 발달이나 심리적인 발달이 궁극적으로 일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신분석을 단순하게 치료의 영역, 메디컬한 치료의 영역을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프지 않은 정도 가지고 정신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의미 있고 건강하고 자기 실현을 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어떤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캐런 오나이가 봤던 이런 입장을 제가 공감하는 이유가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영성과 정신분석을 통합해내지 않으면 정신분석은 그냥 메디칼의 한 영역으로 남아있거나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크게 큰 지장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쪽으로 정신분석이 기여할 거냐. 아니면 정신분석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교육을 말씀하시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퍼블릭 스쿨, 공교육이라는 게 거의 뭐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생각, 마치 그 획일화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래갖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야 되고, 또 좋은 대기업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끊임없이 뭐, 학생들은 알바를 해야 되고, 성인들은 끊임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머슴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회 구조가 끊임없이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머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딱 짜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 사회라는 것이 소비가 이제 전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신발도 좀 이렇게 닳고 또 옷도 이제 헤어지고 이래야지 구매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냉장고도 고장나기보다는 디자인이 이제 오래돼서 올드해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란 네. 말이죠. 이게 정신분석이 마케팅에 공헌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머니플레이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대인관계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대인관계는 이제 굉장히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네네.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인관계 자체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접근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정신 분석에서 서로 간의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저한테는 좀 약간 크게 다가오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어베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능성 있잖아요. 전능성. 예. 전능성이 이제 외향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향성으로 있는 사람은 표시는 안 내지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니까 겸손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네, 뭐 항상 교회에서 은혜 얘기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매체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제 느낌에 제가 이렇게 뭐 주일날 설교라든지 수요일이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잘 안 듣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항상 뭐 제가 예수님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목소리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교회로 왔는데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늘 빈 껍데기로 와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죠. 나르시시즘인데 숨겨진 나르시시스트가 많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외향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엄청나게 강한 자기를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애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듣고 뭐 유튜브도 보면서 교수님 그 동영상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인 것 같다 생각을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분들이 예.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이론이 그레디오스 셀프라고 그랜디오스 셀프, 예. 그리고 예. 거대작이죠. 예. 그랜디오스 셀프를 얘기했던 거 또 뭐 이렇게 전능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이나 다 어쨌든 그러니까 뉴라틱한 수준까지 충분하게 발달되지 않고 결핍이 있는 분들을 대할 때는 전체를 저는 그냥 프리에더퍼럴 환자라고 봐요. 프리에더퍼럴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대로 잘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분들은 못 견뎠네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통찰을 줘도 이분들은 통찰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튕겨져 나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두려운 것은 트루스예요. 진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증언하고 싶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건 건강한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프리에드퍼란 지점에 있는 분들은 진리를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왜소하고 형편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너 벌거벗었지라고 그게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벌거벗은 누가 있는데 너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나르시시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당신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그분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에게서는 그분을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분들하고 관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천천히 이분 얘기를 들어주면서 어떤 통찰을 준다기보다는 정서적으로 포용해주는 관계를 맺어야만 이분들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그걸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분들 컨테인하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나를 떠나지 않고 이분들이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그거에 큰 도움이 된다. 이분들이 그 상태에 벗어나는 건 이분 스스로가 통찰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안전한 상황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데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그냥 있는 대로 수용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성도들이 잘 깨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성도님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분 얘기를 그냥 들어봐주고 거기에 같이 머물러주는 이 역할을 상당 기간 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게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봉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분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분을 돕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어떤 미션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자책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이분을 돕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런데 급하게 도우려고 하면 이분들은 그거 자체가 자기를 침해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못 견딘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역자 이 생활을 하면서 그 나귀를 탄다랄까요? 예. 그 비유 있잖아요. 예.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타고 가니까 어린 아들 걸려간다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아들을 타니까 저 늙은 아버지를 걸어가게 하고 아들이 타고 간다고 딱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이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되는 상황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되도록이면은 옛날에는 성향이 치토스였어요.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치토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이 없어졌어요. 웬만한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말이 없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또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은근히 도심지보다 제가 볼 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약간 우울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될 거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전에는 좀 호기심도 많고 지식적인 것도 많이 추구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책을 좋아하고 그런 건 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더 좀 우울감이 더 온다랄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쩌면 네. 지금 관계가 깊어지시면서 그 좌절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프러스트레이션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내가 그걸 컨테인하면서 그 아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 환경이 바뀌셨기 때문에 나는 어번 랭귀지를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루어럴 랭귀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쓰는 언어, 그 언어 체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를 지금 이분들의 랭귀지를 배워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이분들을 접근하려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운 이런 언어 체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쉽지 않겠죠. 그 문화에 적합하게 들어가서 이분들을 공감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이 본인들과 같은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공동체의 이론으로 수용돼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유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침묵을 하는 것이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얘기를 들을 때는 침묵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만날 때는 인터퍼스널한 관계에서 서로 정서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임상회의나 어떤 영성 지도에서 내가 침묵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내가 침묵하는 별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내가 그분들을 환영하는 모습에 이런 정서적인 태도를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 가면서 그분들의 삶을 잘 이해하면 내가 좀 더 친숙해지고 그분들의 랭귀지 속에 내가 같이 묻혀서 시골 분들의 얘기 속에 같이 끼어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렵다는 게. 내가 살던 고향에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잘 융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랭귀지, 자기들의 습관을 가지고 와서 이 시골 사람들의 랭귀지나 이 습성하고 융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